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부터 비행기에 들고 타는 보조 배터리는 지퍼백에 보관해야 하고 기내 전원을 이용한 충전이 금지됩니다. 에어부산 화재 이후 보조 배터리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기내 규정이 강화된 건데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한 항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서울을 포함한 내륙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따뜻한 서풍이 유입돼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높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과 대구 12도, 대전 11도, 광주 10도까지 올라 3월 중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정체하며 중서부 등 일부 지역은 오후나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찍 온 봄 날씨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다시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역대 최고 1월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지난 1월 1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의 최고 기온이 영상 8.1도로 지금까지 1월 중 최고 기온이던 2021년에 6.7도를 넘어선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최고 기온이 7도보다 높았던 날도 1월에만 4번이나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월동 연구대로 근무 중인 한지연 총무는 기지 안과 주변에 쌓인 눈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이례적 고온 현상으로 눈이 빠르게 녹아 건물 주변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자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적은 적설량과 여름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지표면 가열, 팬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등을 원인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1일 이후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Going to be the thing that makes our country really prosperous again. And this is going to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ing to be, this is an amazing day. 관세뿐 아니라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율은 1대1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 차등화된 적용이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은 미국 행정부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So I think we'll be ready to go on April 1st, and we'll hand it to the president, and he'll make his decisions.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expect any exemptions or waivers? I don't expect that, no. This is a simple system. I mean, there wouldn't be any. 취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때문.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무역 수지 557억 달러, 약 8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미국과 상호 무관세를 적용해온 우리나라도 이번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미국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부과 시행 전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정부의 협상 전략이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등에 대한 관세에 이어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자충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기 때 관세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캔맥주를 제조하는 양주업계는 울상이고 코카콜라는 알루미늄 캔 대신 페트병을 더 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ertainly we do expect that prices could rise, that brewers will feel that pinch, and that will be really challenging for some of them who are already seeing the sales slowdown.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경제 성적표는 마이너스였다는 점.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생산은 3조 3천억 원 늘었지만 해당 원자재를 쓰는 제조업체들의 생산량은 5조 600억 원 줄었습니다. 또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 기업의 관세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관세 위협이 이루어진 멕시코의 지난달 소형차 수출에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GM 등 미국 기업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기 때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것도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I think it's going to keep markets choppy and uncertain until this whole issue of tariffs gets resolved. 무엇보다 관세 위협은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하고 대중 압박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저해하면서 미국산 불매 운동 등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딴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우려가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뒤 틱톡 강제 매각 관련 질문을 받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길 여전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으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 2주 전부터 90일이 주어졌다며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켜보자면서 아마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1970년대 태양풍을 동력으로 날아가는 우주 돛담배를 제안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우주 돛담배에 적용할 수 있는 태양 돛을 개발하고 돛을 펼치는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태양돛을 복원했다가 우주에서 펼치는 역할을 하는 태양돛 전개 장치입니다. 접혀있던 태양돛이 전개 장치에서 서서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사각형 모양의 돛이 커지더니 가로 세로 10m 크기의 돛이 활짝 펼쳐집니다. 태양돛은 마치 돛담배가 바람을 이용해 항해하듯이 태양이 방출하는 광자를 돛에 반사하는 원리로 추진력을 얻습니다. 범선이 이렇게 항해할 때도 보면 바람인데 따지보면 입자가 이렇게 돛을 계속 밀어주는 거고, 빛이 가지는 성질인 그 파동하고 입자 중에서 입자, 광자라는 게 빛의 입자가 계속 돛에서 계속 때려주면 그게 계속 압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태양돛 기술을 우주선에 적용하면 별도의 연료 없이도 오랜 기간 우주에서 항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태양돛은 지난해 4월 미국 나사가 발사한 가로 세로 9m 크기의 우주 돛담배 ACS-3보다 크기가 큽니다. 또 두께 12마이크로미터의 알루미늄 등착 PET 필름 재질을 적용해 매우 가볍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개발항 태양돛은 가로 세로 20cm 이내로 접혀 무게 10kg의 전개 장치에 수납할 수 있고 돛을 접고 펴는 것은 직류 모터 구동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태양돛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시험에 성공하면서 실제 우주로 쏘아 올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1일까지 초등학생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겨울방학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관 특별전,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와 연계해 활과 화살을 주제로 총 8회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활과 화살에 대한 인문, 역사, 과학적 관점의 이론 학습과 활 만들기, 활 쏘기 시합 등으로 구성해 이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운영하는 두 기관의 공동기획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남성을 거대한 고래가 삼켰다가 뱉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일 칠레 최남단 마젤란 해협 연안에서 혹등고래가 카약을 타던 아드리안 시만카스 씨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고래는 시만카스 씨를 금방 다시 토해냈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상을 찍고 있던 아버지에게 구조됐습니다. 고래 입속에 들어갔던 아들은 자신이 잡아먹혀 죽는 줄 알았다면서 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아버지가 다칠까 봐 겁났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고래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최근에는 오히려 고래가 화물선과 부딪혀 죽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입 개수도 5개로 제한하는 한편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을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내 보조 배터리 안전관리 방안의 핵심은 대상은 확대하고 절차는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하고 머리 위 선반 대신 좌석 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기 발생,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항공기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탑승 전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 단자에 금속성 물질이 닿았을 때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단자에 덮개를 씌우거나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막아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비닐봉지에 별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배터리 충전 용량과 개수도 제한됩니다. 160Wh 이하의 보조 배터리에 한해 항공사 승인을 거쳐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일반 보조 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100Wh 이하에 해당합니다. 혹시 모를 화재를 막기 위해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없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자체적으로 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된 경우에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은 우리 국적 항공사에 국한됩니다. 정부는 보조 배터리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 등에 요청해 외항사까지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교육부가 전체 교원을 상대로 정신건강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검사는 단축형, 기본형, 심화형 3단계로 구성돼 교사들은 인터넷 접속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매년 1월을 심리검사의 달로 지정해 점검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교원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발 협박 메일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의 한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출장소에 서울 시내의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다. 2월 14일 오후 4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볼 때 이번 사건도 이 변호사와 주변인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종교단체 항신교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 측과 공조해 발신자를 추적하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외부인 출입 관리와 CCTV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각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피싱 범죄를 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킹 과정에 사용된 IP 주소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과거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만들 수 있는 시민 계정. 지난달 이 계정 일부가 해킹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이 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해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확보했는데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를 살펴봤더니 북한의 김숙희가 과거 범행했었던 IP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지난 2014년 원자력 발전 도면이 유출된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최근인 2022년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 사칭 메일을 뿌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해킹 사건과 김숙희 그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직에서도 해당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김숙희 소행이라고 단정하진 않고 이메일 계정 정보를 신중하게 분석 중입니다. 해킹 메일 주의보를 발령한 서울시는 공식 메일이 아닌 시민 메일 계정으로 온 이메일을 받았다면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사칭 이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이나 서울시 정보시스템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백화점 12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고층 건물에서 파편이 튀어내립니다. 뜯겨나간 건물 외벽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 도로는 폭발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1시 반쯤 타이완 중부 타이중 시내에 있는 백화점 12층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내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고 현장에서 12명이 발견됐는데 여럿이 심정지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4명이 건물 밖으로 튕겨나갔다고 전한 곳도 있습니다. 인도로 떨어진 파편이 마카오에서 여행 온 일가족을 덮쳤다는 비보도 들립니다. 저마다 집계가 다른 데다 중상자들도 섞여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因为市政府就在星光三月的隔壁，所以感觉到明显的震动。 곧바로 소방차 27대와 구조대 62명이 투입돼 진화와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2층 푸드코트 철거 공사 중에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거로 보고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SNS를 통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되는 사기성 해외 직구 쇼핑몰에 대한 상담을 집계한 결과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NS 종류별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접근이 41.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25.3%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47.1%를 차지했고 저품질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상담도 46.5%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이 지나치게 싸다면 일단 의심해보고 반드시 인터넷 주소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도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짜 카드 배송을 앞세워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이 지난해 9월 249억 원에서 12월 61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피해액이 급증한 건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고령층의 고액 피해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를 속여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도록 해 앱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격 제어 앱 설치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금감원과 검찰청 등 공식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식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으로 연락받은 경우 반드시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첫날 개통한 부산 강릉 동해선 열차가 주말과 공휴일마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 열차가 운행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부산 강릉 동해선 열차.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기차 여행에 나선 승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올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심심하지도 않고 오는 길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 166km 구간이 새로 개통되면서 부산 강릉 간 열차는 하루 4차례 왕복 운행 중입니다. 이 노선에 투입된 열차는 최대 시속 150km의 ITX 마음으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열차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은 사람은 하루 평균 1,800여 명.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될 만큼 인기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아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KTX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점이 좀 아쉬워요. 국토교통부는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대 시속 260km의 KTX 이음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TX 이음이 운행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줄어든 3시간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강릉 삼척 구간은 선로가 낡고 굴곡이 심해 열차 속도가 시속 100km 이하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KTX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구간의 고속화 개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월 1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